법적 절차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 변호사는 제 사건을 맡아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제 육아일지까지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집 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도 어색하게 저를 피했죠.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을 살짝 열어놓았기에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엄마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우리 어떡해?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내가 뭐 어쩌라고? 당신 엄마가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준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엄마가 더 조심하셨어요. 민준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신호는 분명 초록불이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민준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다 들었어. 3년간 무료로 손주 봐줬으니 거짓말에 협조해야 한다고? 그게 내 생각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지우를 소홀히 다뤘어? 내가 부주의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엄마 명예를 짓밟아도 돼? 거짓 진술을 해도 돼?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당장 빚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은 집도 있고 여유 있으시잖아요. 우린 매달 대출이자 갚느라 죽을 지경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도구로만 봤던 거죠. 그래서 3년간 무료로 손주 봐준 시어머니한테 보험 사기까지 시키려 한 거야. 사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닥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3년간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지우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그게 다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니까요. 수진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쏟은 3년의 시간과 사랑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민준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정말 잘못했니?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제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던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혜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며느리 SNS 봤어. SNS. 지금 바로 확인해봐. 링크 보낼게. 혜영이 보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수진의 SNS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워라밸 완벽. 해시태그 무료육아. 해시태그 시어머니 감사. 해시태그 육아천국. 사진에는 웃고 있는 지우와 제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안 봐주던데 유유. 완전 럭키비키잖아. 공짜 육아 대박. 공짜 육아. 럭키비키. 꿀 빨았다. 이 단어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3년간의 제 헌신이 SNS에서는 그저 무료 서비스로 소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지는 저를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정작 저에게는 고마운 마음 한 줌 없었던 거죠. 더 밑으로 내리니 최근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가족끼리 왜 이래야 하는지. 유유 해시태그 힘들다. 해시태그 가족 갈등. 댓글에는 수진을 응원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수진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거짓 진술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육아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3년의 기록들, 지우를 위해 쏟은 시간들, 이 모든 것이 SNS에서는 공짜 육아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소송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아들 민준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우는 여전히 친정 쪽에서 돌보고 있어 집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죠. 준호 변호사는 제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가해 차량이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요. 혜영의 목격 진술도 있고 경찰 조서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며느리 측의 거짓 진술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3년간의 육아 노동 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제 결백이 증명되는 건가요? 내 법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겁니다. 준호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이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민준은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해? 민준아, 우리 가족 아니야? 법정에서 싸우면 우리 가족 다 끝나.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한 게 뭔데? 잘못한 건 없지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그럼 수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건 괜찮아?
3년간 무료로 지우 봐준 건 당연한 거고. 엄마, 우리 형편이 정말 안 좋아. 대출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이야. 수진이 회사도 요즘 구조조정 바람 불어서 불안해. 보험금이라도 좀 받아야. 그래서 엄마 명예를 짓밟는 게 괜찮다고.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육아일지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엄마가 3년간 뭘 했는지. 민주는 일지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읽을 필요 없어. 엄마가 고생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뭔데?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 수진이가 만약 엄마 때문에 보험금도 못 받고 소송까지 지면 이혼하겠대. 이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그것도 제 때문에?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참아줘.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가족 지킬 수 있어. 민주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민준아, 엄마한테 양보하라고? 거짓말에 협조하라고?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냥 경찰 조사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만 하면 돼.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준아, 넌 정말.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 자기만 생각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살면서 우리한테 짐 안 되려고 했다면서. 그럼 이번에도 좀 참아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민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살았던 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손주를 돌본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라고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민주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막이 흘렀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여보, 나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곳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소송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확실하신 거죠? 네. 제 존엄은 제가 지켜야 해요. 전화를 끊고 육아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3년의 기록들. 이 기록이 제 무기가 될 거예요. 법정에서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제가 쏟은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비록 가족을 잃게 되더라도 제 존엄만큼은 지켜낼 거예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텐데
과연 제 진실이 밝혀질까요? 육아일지를 한 번 더 펼쳐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 당일 혜영이 아침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언니 준비됐어.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혜영아.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며느리 수진과 그쪽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수진은 저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법정 뒤쪽에 앉아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판사가 사건 번호를 부르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진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피고인 박정숙 씨는 고령으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손주를 부주의하게 다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손주의 손을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판사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준호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날의 장면이 나타났어요. 저와 지우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 그리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그 순간 왼쪽에서 빨간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지우를 끌어안았고 차에 치이는 모습이 스크린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준호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호는 명백히 초록불이었고 박정숙 씨는 손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부주의한 행동입니까?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을 보고도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판사는 다시 준호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준호 변호사는 이번엔 제 육아일지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박정숙 씨가 3년간 작성한 육아일지입니다. 손주 박지우를 돌본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일지를 펼치며 준호 변호사는 한 장씩 보여줬어요. 2021년 11월 3일, 지우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다. 2022년 3월 15일, 지우가 첫 걸음을 떼었다. 2023년 7월 20일, 지우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다. 이런 기록이 3년치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준호 변호사는 판사에게 일지를 건넸고 판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오직 판사가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이 정도로 세심하게 기록한 사람이 과연 손주를 부주의하게 다뤘을까요? 오히려 피고인 강수진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준호 변호사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으니까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혜영 씨를 증인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준호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어요. 증인, 사고 당일 현장을 목격하셨죠? 네, 저는 공원 근처 약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정숙 씨가 지우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봤어요. 신호는 분명 초록불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신호가 바뀌자 박정숙 씨가 지우 손을 꼭 잡고 건넜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순간적으로 지우를 감싸 안았어요. 혜영의 증언을 듣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고 있었고 방청석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굳건했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 변호사가 물었어요. 박정숙 씨 3년간 손주를 돌보면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많았죠. 허리도 아팠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지우가 좋아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육아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용돈이라도? 그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손주 보는 게 기쁨이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변호사가 육아일지를 제게 건넸어요. 이 일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건 3년간 제가 쓴 육아일지입니다. 지우가 처음 할미라고 부른 날, 첫걸음을 뗀 날, 아플 때 어떻게 간호했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온 날도 기록했어요. 할미 좋다고 쓴 그 그림을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이 일지가 증명해 줍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보험금을 위해서 3년간 무료로 손주 봐준 시어머니를 사고의 원인으로 만들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아이의 첫걸음, 첫말 아플 때마다 제가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부주의했다고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 제 몸을 던졌는데요. 제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박정숙 씨,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3년간 제게 고맙다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당신의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손주를 사랑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거짓말로 저를 짓밟았어요. 수진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수진의 거짓 진술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박정숙 씨의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되며 3년간의 육아 노동에 대한 비용 청구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7,200만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혜영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죠.
언니 이겼어. 언니가 이겼어. 법정을 나오는데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어진 채로. 엄마 미안해. 하지만 저는 민준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7,2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고, 저는 아들 내외가 있는 집을 나왔어요. 혜영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죠. 70세에 맞이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며느리 수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하마. 하지만 다시는 지우를 돌보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럼 지우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들어왔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올 때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년간 제가 쏟은 시간들이 스쳐갔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새로운 원룸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혜영이 도와줘서 가구도 배치하고 작은 화분도 놓았어요. 창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전과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죠. 7,200만 원 중 일부로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붓글씨를 쓰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들. 이런 삶도 있구나 싶었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보낸 것 같은 작은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지우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지우가 그려져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미 보고 싶어라고 적혀 있었죠. 뒤에는 아들 민준이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편지를 읽으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통통한 볼 할미 좋아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우는 사랑하지만 다시는 무료 베이비시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혜영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이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혜영이 말했습니다. 언니 행복해 보여 정말.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며 살았잖아. 이제 언니 인생 사는 거야. 혜영의 말이 맞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주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할머니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손주 돌봄에 지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손주 안 보세요?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봐요. 왜요?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 할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 인생도 중요해요. 손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지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죠. 지우는 제법 많이 컸어요. 아들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육아일지를 꺼냈습니다. 3년의 기록들.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공원에서 지우를 봤다. 많이 컸다. 보고 싶었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행복하다.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내일 서예학원 끝나고 차 한잔 할래? 좋지? 새로 생긴 카페 가자.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일방적 희생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70세에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정숙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숙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